자,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3개? 많으면 3개, 적으면 한 2개 정도 4주 동안 풀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꽤 많겠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중간 정도의 난이도 정도로 출제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어렵게 일단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나갈 예정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조금 이제 낮추기도 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식으로 또 이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끔 보시면 공무원 기출된 문제들 보시면 갑자기 엉뚱한 계산하는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소금 같은 거 특히 그런 것도 한두 개씩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끔은 이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계산 과정, 계산식 같은 것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내는 거니까 찍는 연습도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일단 1회 나눠드릴 테니까 20분 동안 풀어보시고요. 20분 후에 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1회 일단 정답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3번,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17번에 2번, 18번에 1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 잘 맞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거 모르겠다고 막 이론에 너무 막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제는 무조건 문제로 접근하세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론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이론 모른다고 이론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이제 문제의 형태나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합니다. 문제로 계속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수성 콜로이드. 자, 콜로이드 응집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뭐 다 음전으로 대전되어 있고, 뭐 0.01 마이크로미터, 뭐 저거 크기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응집하기 위해서 양이온 응집제를 집어넣고 전기적 중화를 만들고 등등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혹시 또 콜로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하고 친수성 콜로이드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친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유탁 상태죠, 에멀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수성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해서 현탁질 상태죠, 그죠?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자, 그리고 친수성은 점도가 좀 증가할 수 있죠, 그죠? 점도가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소수성은 뭐 점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염에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를 또 비교를 하죠, 그죠? 염에 민감한지 민감하지 않은지. 염에 민감하지 않은 게 친수성이죠, 그죠? 염에 민감하지 않은 게 이게 친수성이고 소수성은 염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을 그냥 응집제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응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집제에는 친수성 같은 경우는 용존되어 있는 물질이니까 잘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고 소수성은 반응을 좀 잘 하겠죠. 그래서 염에 매우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수성은 말 그대로 물과 쉽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물과 쉽게 반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끓이거나 해서 물을 없애준다라고 하면 다시 재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친수성입니다. 소수성은 반대로 물과 반발하고요, 물과 반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이 어렵겠죠, 재생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과 강하게 반응한다. 물과 반응을 잘 하겠죠? 그죠? 친수성은 틴달 효과는 거의 없겠죠, 그죠? 거의 없습니다. 다 용존되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막 불규칙한 흐름이. 3번 물속에는 유탁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죠? 에멀전 상태로 존재합니다. 매우 큰 분자 또는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2번. 어느 시료의 생물학적 분해 가능 유기물질의 농도가 37ppm이며 시료에 함유된 분해 가능 물질의 경험 분자 시기 6개, 11개, O, N2라고 할 때 최종 B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최종 BO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유기물, 유기성 물질이 산화될 때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는 거죠. 그죠? 화학 반응식으로 세워야겠죠? 거기 나와 있는 게 C가 6개, H가 11개, 그다음에 O, N2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일어날 거고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그때 필요한 요 산소량이 BOD가 되겠죠. 그죠? 지금 최종 분해 산물이 CO2가 나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물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암모니아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자, 그럼 뭐 질소가 2개 있고 탄소가 6개 있으니까 여기 6으로 맞춰줘야 될 거고, 그죠? 6 맞춰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소가 11개 있네요. 여기 11개. 그러면 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1. 2분의 11이 될 거고, 아 여기 3개가 있구나. 3개가 있으니까 뭐야? 2분의 9가 되나요? 그죠? 아, 8이 되나요? 4가 뭐야? 이렇게 계산이 안 돼. 3 빼면 몇이야 이거? 5가 되나요? 5? 5? 그죠?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가 되죠? 제가 산수를 되게 못합니다, 여러분. 산수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야? 질소 2개니까 여기다 맞춰주고요, 그죠? 나머지는 요 산소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산소가 총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계산. 네? 이게 얼마 나옵니까? 저 또 헷갈려서 또 못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4분의 뭐 20몇 나와요? 제가 계산 한 6.8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6.75 정도 나온대요. 6.75. 계산을 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6.75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온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얘의 분자량이 127일 거예요. 127. 아, 첫 시간부터 되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다음에 6.75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죠? 산소니까 32. 그죠? 자, 그때 37 ppm이 함유되어 있대요. 37mg/L가 함유되어 있을 때 BOD 얘가 얼마냐?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계산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62.93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63 정도 나옵니다. 3번 다음 중 황산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산이온은 자연수 속에 들어있는 주요 음이온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황산염, 그래서 황산염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되는 게 요거죠? SO4 요거예요, 그죠? 음이온이죠? 음이온 나올 수 있고. 황산이온이 과다하게 포함된 수돗물을 마시면 설사를 일으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설사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용존산소와 질산염이 존재하지 않은 환경에서 황산이온은 전자 공유체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황산염이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는 전자 수용체로 사용됩니다. 전자 수용체. 그리고 황산이온은 혐기성 상태에서, 즉 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황화수소가 되죠. 황화수소. 황화수소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황산이온이 다량 포함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철관 같은 거에 부식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식. 무조건 황 들어있으면 부식된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부식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물맛도 굉장히 나빠지고요. 물맛도 안 좋아지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답은 3번이죠. 4번.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 슬러지 반송을 하는 주된 이유. 당연히 반응조 내에 슬러지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생물학적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활성 슬러지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활성 슬러지 포기조의 MLSS 농도가 보통 몇 ppm 정도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한 2,500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로 보면 뭐 한 2,000에서 3,000 정도라고 대충 얘기는 하는데, 최소 1,500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 평균적으로는 2,5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번이죠. 자, 5번 또 FMB 구하는 겁니다. FMB. 자, FMB 혹은 BOD 슬러지
부하 뭐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 부하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부하라는 표현을. 자, 그래서 FMB는 F는 푸드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잡아먹을 수 있는 푸드가 되는 게 BOD였고, 그죠? BOD의 부하, 그죠? 유량하고 농도를 곱해주는 게 부하였죠. 그리고 이거 맴은 미생물이니까 미생물은 포기조에 존재하죠. MRSS 곱하기 포기조에 존재하는 용적,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과 킬로그램의 단위였죠. 킬로그램. 자, 근데 요 MLSS 대신에 문제상에서 MLVSS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하세요. MLSS. 지금 요 문제는 MLSS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MB는 유량 나와 있고요. 유량 15 3승리터 per day 나와 있고, 그다음에 BOD 농도가 300mg per 리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MLSS 농도도 나와 있죠. 2000 mg per 리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포퀴조의 부피가 3루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단위 환산 해줄 필요도 없겠죠. 그죠? 어차피 킬로그램도 삭제되는 거니까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나오겠죠. 네? 그러면 0.75가 나옵니다. FMB, BOD 부하, 그다음에 뭐 표면 부하율 이런 거 구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그거 이제 빨리 푸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 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연습하십시오. 자, 6번. 분리막을 이용한 폐수 처리 방법 중 구동력이 다른 것.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리막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뭐 정밀여과 방법이 있었고, 한회여과, 그다음에 뭐 역삼투, 투석, 그다음에 뭐였더라 또 전기투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역삼투라든지 혹은 나노여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한회여과, 정밀여과 이런 것들의 구동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합차라고 그랬어요. 정합차. 역삼투, 나노여과, 한회여과, 정밀여과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정합차라고 얘기했고요. 투석은 농도차라고 그랬죠. 농도차. 투석은 농도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전기투석의 구동력은 전위차입니다. 전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그냥 투석은 농도차. 구별 좀 해두시고. 정답은 3번. 자, 다음에 7번. 다음 중 하천에서의 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취수문은 하천 유황의 직접적 영향이 없으므로 취수 상황이 안정적이다. 아니죠, 그죠? 취수 유황이라고 하는 게 뭐 유량, 뭐 유속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이제 취수문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이제 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 유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따라서 하천 유황이 안정되어 있는 곳 그리고 소규모일 때 그때가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유황이 안정적이고 소규모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지 못한 건 1번이고요. 취수 관건은 하상 변동이 큰 지점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의 차이가 적은 곳에 이제 적합하다는 얘기겠죠. 취수 틀은 홍수 시 매몰 유실될 우려가 있고, 취수보는 안정된 취수와 침사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계속 퇴적된다라고 했죠, 그죠? 취수보는 이건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퇴적물 많이 퇴적되어 있대잖아요, 그죠? 넘겨보시고 8번 별표 좀 촉촉촉 쳐놓으세요. 맞았다 싶었는데 틀리신 분들 많죠, 그죠? 맞았다 싶었는데 틀리신 분들 많죠. 제가 답을 잘못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에 3월 27일부로 바뀌었습니다. 3월 27일부로 더 낮아졌어요, 기준치가. 그러니까 외워두셔야겠죠, 요거는. 초미세먼지 요즘에 굉장히 그렇잖아요, 문제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요건 외워두십시오.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정보죠. 일주일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M2.5가 연간 기준이 이제 원래 25였잖아요, 그죠? 연간이 25였고 일간이 50이었습니다. 50. 근데 3월 27일부로 연간이 15가 됐고요, 일간이 35가 됐습니다. 혹시 뭐 초미세먼지도 굉장히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법규 문제도 가끔 한두 번씩 나오니까 좀 되게 확률이 좀 있을 법한
뭐 법규상 문제가 나온다면 확률이 좀 있을 법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제가 답을 잘못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바뀐 겁니다. 자, 9번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다이옥신. 뭐 다이옥신도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2개의 벤젠골이 2개의 산소구유랑 2개 이상의 Cl, 그죠? 그리고 2378 다이옥신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그랬고 유기염 소개 물질을 태우면 무조건 다이옥신은 나타난다 그랬고요. 난용성이라고 그랬고 열적으로 안정하다고 그랬고 700도씨에서는 700도씨 이상에서는 분해가 되지만 400도씨 이하에서는 다시 재생이 된다 그랬고요. 강한 흡착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발암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랬고 그죠? 등등등등 뭐 기형성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번 2개의 산소기랑으로 2개의 벤젠고리가 연결된 일종의 유기염화물 맞죠? 독성 등가 지수를 기준으로 시아나이드죠, 시아나이드. 시안화물 얘기하는 겁니다. 시안화물. 시안화물. 시안이에요, 시안. 그러니까 청산가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청산가리도 독성 물질이죠. 우리가 지금 독성 등가 지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독성 등가 지수가 TEF일 거야, TEF. 이렇게 TEF라고 나타내거든요. 이 독성 등가 지수를. 근데 이 독성 등가 지수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이옥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이옥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이옥신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을 2, 3, 7, 8 다이옥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2, 3, 7, 8 다이옥신을 독성 1로 보고 나머지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성 비율을 나타낸 값을 독성 등가 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다이옥신만 비교하는 거예요. 주로 다이옥신만. 그러면 2, 3, 7, 8 다이옥신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다이옥신들은 당연히 0. 몇몇으로 나오겠죠. 그죠? 0. 몇으로 나오겠죠. 이게 독성 등가 지수고요. 이 독성 등가 지수를 이용해서 독성 등가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량. 말 그대로 양이에요, 양. 그래서 TEQ라고 얘기하는데 TEQ 요거는 그 노출 농도, 검출 농도라고 그래요. 그 다이옥신의 검출 농도와 얘를 곱한 값이에요. TF 값을 곱한 거. 얘를 물질별로 다 더해줘야 되겠죠. 다 더해주는 값.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그래서 독성 등가 지수는 이 문제 나와 있으니까 2, 3, 7, 8 다이옥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독성 강도를 나타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독성 강도. 그래서 원래는 다이옥신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청산가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한 10,000배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훨씬 독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3번 수용성이 낮으며 열적으로 안정하겠죠, 그죠? 낮은 증기압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정답 3번이겠죠. 3번. PCB의 부분산화, 불완전 요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3번. 다음에 10번. 지상 5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은 100m 올라갈 때마다 1.4도씨씩 떨어진답니다. 감률이니까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0m 고도의 기온이 15도랍니다. 고도 300m에서의 기온. 100m마다 1.4도가 떨어지니까 100m에서 300m 올라가는 거니까 200m가 올라간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2.8도씨 떨어지겠죠? 2.8도씨. 그러면 12.2도, 그죠? 간단한 문제고요. 자, 11번. 여과포의 소요 개수를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높이 10, 직경 30cm. 직경이 30cm고 높이가 10m죠? 10m. 이게 여과포랍니다. 여과포. 원통형 여과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배출가스를 처리하고자 한다. 배출가스량이 500 루베 퍼민이라고 되어 있고 여과 속도가
V라고 놓겠습니다. 여가 속도가 3cm/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여가포의 개수 여가포의 개수. 자, 우리가 여가포의 소요 개수라고 보면 소요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총 처리 가스량을 요거 한 개당 처리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한 개당 처리량. 여가포 한 개당 처리 가스량. 이 한 개당 처리 가스량 곱하기 개수를 하면 총 처리 가스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 처리 가스량을 한 개당 처리 가스량으로 나눠주면 여가포의 소요 개수가 나오겠죠. 개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개당 처리 가스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 처리 가스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한 개당 처리 가스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단면적에다가 여가포의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유속해 주면 되겠죠. 유속. 자, 그러면 요 단면적 여가포의 단면적은 지금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그죠? 요걸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뭐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이건 부피입니다. 단면적 곱해야 되겠죠. 단면적. 이 원통의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아니요. 얘가 원주잖아요. 얘를 쫙 펴놨다고 생각하면은 폈다고 생각하면 요게 10이 될 거고 얘가 2파이 r이 되겠죠. 2파이 r. 딱 펼쳐 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10 해주면 돼요. 10. 근데 원래 단면적이라고 하면 여기도 더해줘야 되고 요 밑에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가포는 여기랑 여기가 사용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바깥으로 들어와서 일로 안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여가포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함진가스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공간인 거죠. 그죠? 여가는 다 요 겉 표면, 여기 요 표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럼 단면적은 요것만 되겠네요. 그죠? 요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2파이 r이니까 그냥 파이 d라고만 해도 되겠네요. 그죠? 파이 d 곱하기 높이. 그지? 그 다음에 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직경이 30cm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미터로 곱해준다라고 하면 0.3일 거고 높이가 10. 그죠? 그다음에 곱하기 유속 같은 거 유속까지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유속 3cm/s. 근데 지금 여기는 총 처리 가스량이 분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단위환산 해줘야겠죠. 단위환산. 다시 한번 쭉 써봅시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d 0.3 미터 곱하기 10 미터. 단면적 나왔고요. 그죠? 단면적 나왔고. 그다음에 유속은 3cm/s가 돼야 되는데 얘를 분당으로 바꿔주면 60s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총 처리 가스량 나와 있고 얘도 단위환산 해줘야 되겠네. 얘도 그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미터로 바꿔주면 10에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럼 얘를 계산했을 때가 아마 17 정도가 나올 겁니다. 17 3승메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총 처리 가스량은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소요 개수는 500 분 17 3승 등 이렇게 하면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풀어보세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면적 때문에 틀리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원통의 면적을 구하는 거를 부피로 계산해 갖고 틀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면적인데 그냥 막 부피를 막 대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면적 구하는 방법은 아는데 요거까지 다 더해 갖고 또 틀리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적 구할 때는.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여과에 사용되는 면적만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고요. 12번. 다음 중 전기 집진 장치에서 분진의 비저항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항이 높을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역전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역전리. 그죠? 저항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게 역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전리. 그래서 원래 저항이 굉장히 높으면 분진이 대전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랬죠. 대전되기가 곤란하다. 대전이 어떻게 돼도 대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집진판에 붙어서 그 집진판에 붙은 먼지가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또 그죠?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역전리 현상이 일어나고 역전리 현상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비산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당한 전기 저항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분진에서 가장 적당한 전기 저항. 10의 4승.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10의 5승인가 6승인가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의 10승까지 혹은 10의 11승까지 5cm 이 정도의 범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의 4승부터 10의 11승이라고 그냥 알아두셔도 돼요. 네, 그 정도로. 책마다 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전기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전기 저항. 그래서 요거보다 낮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거보다 높을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요거보다 이제 높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역전리 현상이었고, 요거보다 낮을 때는 분진이 굉장히 쉽게 대전이 되겠죠, 그죠? 방전구에서 빠져나오는 그 전하를 금방 받아들이겠죠. 저항이 약하니까 금방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집진이 잘 될 거예요, 그죠? 집진이 잘 됐는데 저항이 너무 낮다 보니까 집진극에 부착된 대전 입자에서 전하를 계속해서 방출하는 거예요. 저항이 없으니까 방출해서 중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재비산이 일어나게 되고,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2번에서 묻는 건 역전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역전리. 자, 가스 중 분진 입자의 이온화와 이동 현상을 감소시킨다. 맞고요. 역코로나 현상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게 역전리라고 보시면 돼요. 역코로나가. 3번. 분진과 집진판의 결합력이 낮아 분진이 가스 중으로 재비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진판의 결합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집진판의 부착층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부착층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부착층이 증가하게 된다. 자, 전하가 쉽게 집진판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죠? 분진 대전이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정답 3번이에요. 13번. 연소된 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가 11%, O2가 5%였다. 이때 공기비. 자, 우리가 공기비를 구하는 게 완전 연소됐을 때 공기비 구하는 게 있고 불완전 연소됐을 때 공기비 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CO의 함량이 나와 있지 않죠. CO의 함량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완전 연소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럼 완전 연소가 진행됐을 때 공기비를 구하는 게 요거였지요. 요거였죠, 그죠? 여기다 그냥 O2에 해당되는 것만 넣으면 되겠죠. 5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1.31. 자, 14번. CO2 max의 값이 가장 높을 때는 어느 조건인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건인가. 자, CO2 max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완전 연소로 접근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CO2 max 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건 CO2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완전 연소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완전 연소. 그럼 완전 연소를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공기가 이론 공기량인 거고요, 그죠? 또 완전 연소를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산소가 이론 산소량인 거죠, 그죠? 이론 산소량. 여기에다 완전 연소를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 혹은 산소량이죠.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고, 완전 연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량을 이론 산소량이라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높을 때 조건, 이론 공기량을 집어넣을 때겠죠, 그죠? 이론 공기량을 집어넣어야 완전 연소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론 공기량만큼 완전 연소가 진행되는 거니까.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15번. 네,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지정 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것.
일단 폐목제는 속하지 않고요. 정답 4번이고요. 자, 폐알칼리는 기준이 있죠. 그죠? pH가 12.5 이상인 거를 얘기하죠. 폐식용유는 폐유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폐유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자, 분진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제외됩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건 제외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뭐 그 중에서는 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오니 같은 것들도 있죠. 오니 즉 슬러지죠, 슬러지. 오니 같은 것들도 지정 폐기물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온이라고 하면은 수분 함량이 가장 중요할 텐데 95% 미만이 되는 걸 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걸 특정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죠. 그다음에 좀 전에 그 폐알칼리가 부식성 폐기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H가 12.5 이상인 걸 폐알칼리. 그러면 폐산은 pH가 2 이하인 걸 얘기하죠. 2 이하. 폐산은. 그 다음에 그 분진이 나와 있는 건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그러니까 분진에 유해물질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로 구별되어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하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 그 다음에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샌드블라스트라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그 모래로 이렇게 막 분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금속 주물 같은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사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했을 때 금속 표면을 깎고 그 금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거. 샌드블라스트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촉매 같은 것들도 있다고 그랬죠. 뭐 형광등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유, 아까 폐식용유가 폐유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폐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폐유에 포함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PCB 함유되어 있는 거, 그죠? PCB 함유 폐기물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름 성분 자체로 본다면 5% 이상의 기름 성분이 합쳐진 걸 포함되어 있는 걸 폐유라고 이제 구별을 하고 있죠. 기름 성분 5% 이상.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성면 같은 것들도 지정 폐기물에 속할 거고요. 성면. 그다음에 기타 뭐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냥 더 하고 20번까지 그냥 끝낼게요, 여러분. 네. 18번 다음 중 로타리 킬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로타리 킬른이 회전로 얘기하는 거죠. 회전로. 회전로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유해 물질, 유해 폐기물도 그냥 그대로 소각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럼통에 뭐 담겨 있는 게 뭐든 어떤 유해 폐기물이든 그걸 전처리 없이 그대로 투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상이 뭐 고상이든 액상이든 전혀 관계없이 태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처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었고, 대신 전처리 없이 소각로에 집어넣으려니까 덩치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회전로의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장점을 보면 모든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전처리도 없이 그냥 그대로 투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소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당연히 어떤 성상으로 되어 있는 폐기물인지 모르니까 뭐 분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배출량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열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액상 폐기물이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시설비가 어차피 시설이 굉장히 크니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그 정도. 대신 그 어떤 폐기물도 다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적용을 했을 때 좀 효율이 안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효율이 안 좋은 거. 막 달라붙는 것들. 달라붙으면 로가 뭐 한마디로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달라붙는 거. 점착성 폐기물들은 좀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폐기물 중에서 소각을 했을 때 점착성을 나타내는 폐기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무류 같은 거. 고무류 같은 것들은 조금 회전로에서 처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진 않고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부적합하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자, 17번. 집안을 전파하는 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자, P파는 S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죠? P파는 종파라고도 얘기하죠. 종파. 그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적어 드릴까요? 조금. 근데 솔직히 P파하고 S파 정도만 알면 돼요. 아니면 뭐 음파만 알아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일단 파동을 실체파하고요. 실체파하고 표면파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표면파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이 실체파를 다른 말로 중심파라고 얘기합니다. 중심파. 자, 이 실체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P파, S파. 이게 이제 중심파, 실체파예요. 실체파. 그래서 P파를 우리가 종파라고 얘기하죠. 그죠? 종파. 얘를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파를 다시 뭐 압축파 이렇게도 얘기하고, 소밀파 이렇게도 얘기하죠. 압축파, 소밀파 이렇게도 얘기하고. 집안에서의 파동 중에서 집안에 막 움직이는 파동 중에서 얘가 속도가 제일 빨라요.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자, 그리고 거리가 2배가 되면 한 6dB 정도씩 감소하는 게 이제 요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6dB 정도씩. 자, 그리고 횡파는 S파라고도 불리고 전단파라고도 불립니다. 전단파라고도 불리우는 게 횡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P파보다는 느리고 표면파에 레일리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일리파라고 하는 것보단 빠르다라고 봅니다. 레일리파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상대적인 거겠죠, 그죠? 상대적인 거. 레일리파보다는 빠르다. 자, 얘도 거리가 2배가 되면 6dB 정도가 감소하는, 거리 감소는 똑같습니다. P파나 S파랑. 자, 표면파는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나왔던 리파라고 하는 거, 얘를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알파. 요거 그냥 요 레를 따서 한 거예요. 한 거고. 그다음에 아주 사랑스러운 러브파라고 있습니다. 자, 러브파니까 L파라고 해요. L파. 자, 얘가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린 파예요.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린 거. 이 모든 파 중에 가장 느린 파. 그리고 얘가 레일리파보다 약간 빠른 파.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그래서 전파 속도는 1, 2, 3, 4가 되겠죠. 그죠? 1, 2, 3, 4.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옳지 못한 것 2번이에요. 18번 소음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용어 중 소음원에 소음기를 부착하기 전후의 공간상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측정한 음압 레벨의 차와 그 특정 위치로 정의하는 용어. 1번입니다. 1번. 이것도 정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의. 그래서 옛날에는 소음에서 정의나 뭐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용어 같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삽입 손실치에 대한 정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감쇄치라고 되어 있죠. 감쇄치는 그 소음기 내에 두 지점 사이의 음향 파워예요. 음향 파워. 두 지점 사이의 음향 파워. 소음기 내의 두 지점 사이의 음향 파워를 감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투과손실치는 소음기를 투과한 음향 출력에 대한 소음기에 입사된 음향 출력에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도 용어니까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문제가 정이고요. 문제가 정이고. 그러니까 삽입 손실치는 문제가 정이고, 두 번째 감쇄치. 감쇄치. 네, 이 두 지점 사이. 음양 파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투과 손실치. 자, 들어간 게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간 음양이겠죠, 그죠? 들어간 음양. 투과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투과되지 않고 남은 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음이 이제 저감된 거잖아요, 그죠? 소음기에서 음이 저감된 거죠. 그거에 비해요. 들어간 것하고 나간 것. 그럼 그 비를 알면 얼마만큼 소음이 감소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게 투과 손실치라고 보시면 되고, 감음량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감음량은 뭐겠어요? 감소한 음량. 감소한 음량.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요? 소음기 입구하고 소음기 출구의 측정차 이러면 되나? 측정차. 그죠? 소음기 입구하고 출구의 음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차가 감음이 된 거겠죠. 그죠? 감음량.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보신 용어들이니까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마지막, 아니다, 19번. 제가 이 문제를 낼까 말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양이온 교환 능력이 뭔지는 그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양이온 교환 능력에 관계된 식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교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식이 거의 없는데 그 토양이나 지하수 교재에는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계산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염기포화도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하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교환성 양이온이 그거예요. 양이온 치환 용량이에요. 양이온 치환 용량을 의미합니다. 양이온의 미리Q 농도분의 교환성 염기의 이거 미리Q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퍼센트. 자, 그럼 거기에 양이온 치환 용량은 나와 있잖아요. 100이라고. 그죠?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교환성 염기의 요 양만 하면 되는데, 염기의 요 양만. 그냥 이온화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교환성 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의 요 미리Q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일하게 치환성 염기에 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치환성 염기에 들어가는데 요거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수소하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치환성 염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염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게 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문제상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 혹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적용을 안 시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더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두 개 다 나머지는 다 교환성 염기라고 그랬고, 요거 두 개는 치환성 즉 교환성 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다 단위는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 이게 칼슘에 해당되는 거고, 마그네슘 10, 칼륨 7, 그다음에 나트륨 8.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교환성, 즉 치환성 염기가 뭔지 그리고 제외되는 게 뭔지 그것만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0번. 다음 중 토양복원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1번 토양세척은 중금속 및 광범위한 유기무기 오염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맞죠? 예, 토양세척은 부피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강한 물을 분사하면 중금속이나 유기물이나 무기물이나 다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1번 맞고요. 바이오벤팅은 토양 내 유류탄화수소 화합물의 생물학적 분해에 효과적이다. 바이오벤팅이 생물학적 분해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바이오벤팅. 열탈착법은 PAH, BTX, 시안 및 유기물 처리에 효과적이다. 맞고요. 이것도. SVE가 토양 증기 추출법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포화대 수축 내 VOC 제거에 효과적이다. VOC 제거에 효과적인 건 맞는데 불포화대 수축 내죠. 불포화대 수축. 그죠? 포화대 수축은 뭐예요? 에어 스파징이었습니다. 거기 하나가 차이가 있었어요. 다 똑같은데 포화대 수층까지냐 아니면 불포화대 수층까지냐에 따라서 에어 스파징 혹은 SVE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네, 좀 쉬셨다가 또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